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맡고 있는 유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발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런 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 방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격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적절하고 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 접근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냥 돈을 주고 일을 맡기면 되는데 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그리고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의무와 두 법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챕터 1, 2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하고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을 통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격수급인 선정 방안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3, 4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적인 접근을 한 이후에 정책적 차원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수급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챕터 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법규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게 수급인을 선정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6, 7, 8입니다. 우선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왜 안전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보면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이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법 4조를 또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가지 법이 다양하지만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체계를 요약을 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원청업체 대표에게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산안법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산안법은 도급인의 의무를 아예 제5장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등 다양한 의무들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PPT를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으니까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법의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목적에 따라서 서로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를 대상하고 있는 반면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시 처벌 수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보다 강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도급사업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서 적법한 수급인 선정 방안과 산업법상 발주와 도급의 정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나온 도급사업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은 산업법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고,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상해야 하며, 도급업체와 수거업체 간 안전보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의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원하청 책임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어서 여기서는 도급사업 관련 매뉴얼이 제시한 적격 수급 선정 가이드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및 한례 등의 제목으로 안전 관련 법규에 맞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급을 주고자 할 때 원청에서는 먼저 해당 작업이 도급 인가 대상인지 검토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에 관한 설명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실시하고 제출받은 입찰 서류 등을 기초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선정된 업체의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에 관한 내용하고 수급인의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허가제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수급업체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 수급업체의 안전수준 평가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실행수준 40점, 운영관리 20점,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수준 20점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안전조치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 허가 등 실제 실행에 대한 분야의 점수가 40점으로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그 수거업체 안전수준 평가는 이제 90점 이상이 S, 80점 이상 A 해서 D까지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그 적절한 도급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가령 B등급 이상이면은 산재의 발생 위험 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에 사는 도급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급 시 그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개정 산업법의 도급과 발주의 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와 도급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을 투여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운영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을 보면 산업법은 도급에 대해서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설공사 발주자를 별도로 그 규정을 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주와 도급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법정에서 실형과 무죄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천지방법원은 작년 6월 인천한 간문공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물어서 법정 구속하고 1년 6개월의 그 실형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2심에서는 도급인이 아니라 단순 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도급과 발주의 그 산업법상 정의를 쉽게 연상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산업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절에서 시주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 스님이고 아니면 발주자다. 이렇게 외우면은 좀 산업법 내의 이 정의를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 우리절의 시주에서 시는 시공, 주는 주도. 그래서 이 공사를 시공을 주도하는,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자가 도급이다 하는 부분을 그냥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그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2 이후에 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지만 사고 사망 만인율이 지난 2022년에도 0.43에 달하는 등 그 중대재해 규모가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쉽게 개편하고 감독 행정과 법령 기준을 정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작년 5월 22일 날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위험성의 정도가 얼마나 세냐 하는 빈도, 강도 위주로 주로 제조업에서만 해오던 위험성 평가 방법을 다른 업종에서도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3단계 판단법 등 이제 쉬운 위험성 평가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시기도 월, 주, 일 단위로 상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그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을 저희 협회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대재해를 줄이려고 고민을 한 결과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로만은 이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1200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각종 의무 규정 때문에 각 기업들은 실제 안전보다는 법령 기준 맞추는데 그 기록 같은 거 보관하고 작성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서 우회 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감소시켜서 중대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좀 재미없게 들으시고 빨리 하겠네요, 진행을. 그래서 결국은 그 위험성 평가 그 작업 전 안전 점검의 TBMI라도 제대로 하면은 그 산업법 관련 안전 관련 법령을 대부분 준수하면서 안전 보건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하는 것이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그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무화가 약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그 예방 중심, 위험성 평가 체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그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할 방식입니다. 그 고용노동부의 그 수사관들이 가서 직접 그 사고 원인을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사 자료에 적시를 하게 될 경우 그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의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인과관계도 상당히 좀 적어져서 처벌의 정도가 경감이 되거나 아예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AI하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손쉽게 위험성 평가하고 TB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 시스템인 안전함을 개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의 안내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와 TBM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안전함은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서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마트폰, 각종 유무선 센서,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안전함의 또 다른 특징은 위험성 평가 TBM은 물론 각종 법정 문서가 제공이 되고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 저장 보관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작업 허가서 발행, 도급사업장 안전관리, 교육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지원 등 원청 하청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1분 위험성 평가와 안전함 챗 GPT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함은 이를 통해서 도읍과 수도업체가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가령 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업체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걸 모든 하드웨어 업체들한테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경우 하드웨어 업체들은 안전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청업체, 도급업체는 종합상황판을 통해서 수거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TBM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안전점검을 통한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급업체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하다가 자칫 하도급법이나 파견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이런 안전함 종합 상황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법률적 잡음도 없을 것입니다. 좀 재미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안전 관련해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위험이라고 해야.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하고 5조를 좀 이렇게 축약한 겁니다. 우리 안전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5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서 좀 이것만 안전함만 제대로 하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거는 총 15개 판결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9개 호를 위반했다는 그런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거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 저 밑에 나오는 시정 및 이행조치 불이행을 가지고 실형 2년을 때린 게 15호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시행령 5조를 가지고 판결한 거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함은 중처법 시행령 4조 5조의 내용을 쭉 더 담았는데 여기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또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처법 시행령 4조의 9개호를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저도 막 고민하다가 천둥의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 토르라고 천둥의 신이 있어요. 근데 토르가 갖고 있는 지도, 맵이라고 그러죠? MEP라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MEP라고 하거든요. 천둥의 신 토르가 갖고 있는 지도는 긴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짧은 게 있다. LMS. 그래서 한번 여기서 외우면 토르, 맵, LMS 이렇게 외우면은
시행령 4조의 9개 호를 좀 쉽게 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 토르맵에서 앞에 T는 시행령 4조 1호의 안전경영 목표 수립에서 목표인 타겟을 앞에 딴 T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5는 시행령 제2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에서 조직을 의미한 오가나이제이션의 첫 글자 O 해서 TO, R은 이제 리스크 위험성 평가 되는 건데 리스크 디파인딩 하기도 하고 리스크 리듀싱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토르 천둥의 신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토르맵 LMS를 하면은 중점법 시행령 4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강의가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좀 워낙 재미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도 알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안전함이나 한국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안전함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는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시스템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연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이메일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어디냐면은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거든요. 그쪽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에서 양떼들이 나는 안전해 그러고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첫 시간에 유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원하청의 어떤 법령에 기반해가지고 사례 위주로 이제 좀 원하청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에 기초해 봤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할지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면서 법적 리스크도 낮추는 조치는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이제 노동관계 법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이게 굉장히 전문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제 아웃소싱도 하고 이제 사내협력사도 쓰고 사회협력사도 쓰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노동관계에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법적 쟁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근로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어떤 업무를 외주화했을 때 어디까지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면서도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근로를 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예컨대 우리 사업과 관계가 없는 경비 업무라든지 식당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를 전부 위탁을 줘가지고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일부냐 아니면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근무하는 장소냐 이게 뭐 같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가 논란이 많이 돼서 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런 논란을 다 해소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다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해라,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됐고, 또 나아가서 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우리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보호 대상을 제3자의 종사자, 도급 영역 위탁을 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다만 제3자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시화해서 보면은 그 도급 영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법상 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실제로는 안 하고 있더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은 거기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규정상으로는, 문헌상으로는 조금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제 하에서 그러면은 실제 어디까지 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되냐, 이거는 그러면은 다 뭐 법리적으로 다 해소가 됐냐, 애매한 부분이 없어졌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도급 영역 위탁이 어떤 게 도급 영역 위탁이냐, 그리고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 얘기도 있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급 영역 위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이 사례는 이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제 건설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납품업체 운전기사가 오다가 건설 현장에서 갓길이 붕괴되면서 전도가 돼가지고 사망을 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계약 자체는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긴 한데, 그 납품업체 사업주는 당연히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그 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고, 시공사 역시도 이게 계약은 형식적으로 납품 계약이지만 그 사업의 일부, 그러니까 상하차 그 자재를 건설 현장에 납품해가지고 상하차하는 작업,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도급 영역 위탁의 도급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작업계에서 작성하지 않고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도로폭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시공사도 이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사례인데, 지금 저희 법인에서 변론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떤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제조업체에서 설비 납품 공급 계약을 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이제 폭발 위험이 있는 압력 용기 같은 거를 뭐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받았는데, 원래는 그 뭐 압력 용기 다음에 압력 용기의 제작 업체에서 이 제품을 문제가 없게끔 잘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제품을 만든 다음에 시운전 같은 걸 하지 않은 상태로 그 주문자의 사업장에 와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거를 시운전을 하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납품업체 작업자 그 직원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청이라기보다는 주문자는 어떤 제품을 공급해달라고 계약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어떤 시운전을 하다가 폭발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조물 또는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 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설치하는 등 부수 작업을 수행하는 거는, 이거는 그 도급에 따른 작업이 아니라 이제 제조 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 업무에 필연적 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 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제 가정집에서도 뭐 에어컨을 구입한다든지 뭐 세탁기를 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주는데, 그 설치 업무는 도급을 해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그 납품업체의 본연의 업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예외적으로 그 설치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어떤 유해 위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사업장의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디서 추락하거나 이런 사업장 고유의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제조업체에서 전문 설비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거에 한정되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 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도급으로 볼지 아니면은 그 판매업자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볼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도급인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급인의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장 밖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게 되는데, 또한 한 사례인데 실제 발생한 사례고요. 그 사회 협력사들의 부품 제작을 의뢰하고 그걸 공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성품을 제작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제품을 요구되는 수준의 품질을 맞춰가지고 공급받기 위해서 설비 자체, 자기 설비를 대여하고 또는 공장까지 대여를 해가지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이 공장에서 이 설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준은 이제 뭐 완전히 다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비만 이렇게 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제품이 잘 제작되는지,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원청의 직원이 그 협력사 사업장에 방문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그 원청 직원이나 또는 원청이 의뢰한 용역 직원이 품질 관리를 하러 사회협력사 작업장에 갔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회협력사의 사업장을 이 도급인의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이제 중처법 시행 전 대법원 판례인데, 도급인이 산업안전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떤 그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총괄 조율, 이런 부분을 판단 요소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판결 번호가 조금 잘못 기재됐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사업장 도급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도급인의 사업장이냐 아니면은 협력사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해당 장소의 구획, 자유로운 출입 여부,
해당 장소를 주로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점들을 종합해가지고 협력사 사업장이다, 협력사에 독립된 사업장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례들을 이제 종합해서 좀 고려하면 이 지배 관리를 여부하는 판단 징표는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조직 인력 예산, 그 사회 협력사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법률상 권리나 사실상의 지배력이 혹시 원청에 있는 건 아닌지, 원청 근로자가 혹시 상주하거나 마치 자기 사업장처럼 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작업의 진행 과정의 총괄 조율은 누가 하는지, 안전설비 장치의 설치 변경 해체 권한은 누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협력사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의 지배관리 여부가 이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청의 지배관리 영역 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까지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배 운영 관리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2년도 11월에 어떤 제지업체 내에서 원료 공급을 하던 차량이 전도되면서 이제 사망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는 이제 제지업체는 그 물류업체와 직접적인 도급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급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중첩법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도 이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 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이 경우에 고객사의 사업장은 이 연료 공급 업체의 지배관리 영역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 중첩법상 산안법이나 중첩법상 책임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사 종결 처리된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는 당연히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되는데, 그 외에도 지배관리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인정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은 잘 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관한 것인데요. 요 개념은 이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사업장이라는 범위로, 이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다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 내에 시공사,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까지 또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개념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첫 시간에 조금 그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 정의 내용은 넘어가면,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거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도급했는데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면 다시 도급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제 인천항만공사 사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이제 항만공사 내에 관문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 공사업체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 1심 법원은 이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지가 아니라 그 지위에 있는지를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고, 이제 장소도 항만공사 내에 있는 장소고,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관련 부서 등 조직이 있고, 인력이나 예산을 보더라도 항만공사의 역량이 훨씬 크다라는 이유로 그 지위가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해야 될 지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안전조치 의무라는 거는 그 원래 안전조치를 해야 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지,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위에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해석은 굉장히 타당하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지배 관리의 범위라든지 도급에 해당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공통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안전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꼭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은 안전하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실상 행위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의무라는 거는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고 그 미이행에 대해서 이제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안전조치를 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규범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항만공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건설업 면허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여부가 법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중부발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1심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중부발전이 발전소의 공사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역량도 뛰어나고 부서 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급심 간에 이 건설공사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대한 판단이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협력사 안전, 그러니까 원하청 간에 이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게 법적으로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혼란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괜히 뭐 애매한데 안전조치에 관여했다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예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게 꼭 뭐 어떤 원하청 간에 뿐만이 아니라 뭐 경영 책임자 판단이든 뭐 지배 운영 관리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든, 경영 책임자 판단에 있어서도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는데, 괜히 회장님이 안전조치에 관여하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대로 이 인천항만공사 사안에서 1심 판결이 규범적으로 도급인에 해당하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안전조치를 방관한 거는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으로 봤을 때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안 한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법적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급 사업,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라도 도급 사업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안전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은 원래 규범적으로 봤을 때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된다든지 아니면 지배관리상 책임이 없는 걸로 판단될 수 있는데, 괜히 안전조치를 많이 하면 그걸로 인해서 법적 책임이 증대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판결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규범적 판단을 할 거다. 법원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규범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안전조치를 한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가 그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방향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는 아니 너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안전조치들을 열심히 한 거는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챌린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든 그럴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그런 어떤 사실 행위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애매한 경우에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만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가 마음속으로는 도급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조치한 거잖아,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그 사전에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책임 여하를 검토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좀 유형화해가지고 구분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좀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들, 아니면 도급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가 합리적 기준을 세워서 판단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제 검토 의견을 이제 마련해 둔다든지, 이제 내부 결제 문서나 계약서나 공문 등 이런 데서 우리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취하더라도 시공 그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발주자가 법적 의무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위험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이 시공에 관여하거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지배 운영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관여하는 거가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공관리 조직이 안전조치에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부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어떤 시공에 대해서 뭐 작업 속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좀 그 시정 지시를 요구할 때는 그게 안전보건 활동의 일환으로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어떤 근거를 좀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전에 관한 교육과 그 외의 교육을 좀 분리해서 이제 원청이 안전교육만 우리는 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분리해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뭐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제 원하청 간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좀 대응하면은 좀 더 재해 예방이나 법적 대응에서도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사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이고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TF가 제대로 종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뭐 경험들도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할 항목들도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원하청 관계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하고 하청 간 또는 이제 도급인간 수급인 간에 어떻게 역할을 조금 분배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을 좀 한번 토의해보는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원하청이 됐든 도급인, 수급인 또는 뭐 도급업체, 수급업체, 협력업체, 협력사 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현장에서 쓰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도급이라고 하는 게 왜 하게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세션에서 그 정대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대에 있어서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경영학적으로서 발전된 체계에 있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분업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규모가 거대화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맞춤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분업화 내지 그리고 수요에 따른 어떤 유연화가 기업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급이라는 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도급을 하느냐, 직접 고용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사실 현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게 전제에 맞고요. 실적으로 왼쪽에 어느 기업이 됐든 간에 이제 전방하고 후방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상에 그리고 본인의 본래 산업인지 또는 다른 이종 산업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위치가 어느 한 포인트의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 지점에 있어서 최종적인 제품과 산업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기업은 통합 구매, 조달, 용역, 위탁 등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대 경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원하청 내지 도급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사실은 안전 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조달이나 구매 쪽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또는 체제라고 하는 중첩법이 오면서 사실상 시행 전에 뭐 건설사 등에 대해서 사전 조치 같은 것 등에 대한 감독을 들어갔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 안전과 관련된 규정 내지 또는 그 관련된 지침 같은 것 등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사실 가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본 거는 구매팀에서 입찰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실제적으로 많이 본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산업법 전부 개정되면서 아까 첫 번째 논제에서 마찬가지로 적격 수급인 평가라는 부분과 그 평가와 곁들여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또 최적화 입찰 같은 것 등으로 좀 속된 말로 후려치지 않은지 이제 이런 것 등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서 안전의 체계에 좀 위협을 미치는 경우다. 라는 것이 사실상 안전보험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사 등을 특별감독했을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던 하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의 어떤 현재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을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현대 경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영 책임자는 당연히 도급을 가지고 본인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급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법률상 이제 도급에 관련된 어떤 지배 운영 관리 또는 어떤 책임 소지를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이제 산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20년에 산업법 개정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2022년에 시행된 중첩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산업법은 그 사업장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적인 사업장을 바탕으로 해서 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사내 협력업체라고 하는 수급업체가 됐든 또는 이제 그 산업법 개정에서 주요하게 추가된 것 중 하나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제77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부 입출 종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 종사자지만 간헐적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납품업체 또는 화물업체들도 산업법 전부 개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원래 안전보험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보험관리 총괄 책임자가 제조업이 됐든 건설업이 됐든 사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던 거 플러스 사회에서 입출하는 수급업체들의 관리까지도 산업법의 일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중첩법은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거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요 안에 있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라거나 총괄 책임자가 본사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첩법이 만들어질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례를 보면은 가장 많이 그 중첩법 위반상으로 나오는 게 중첩법 시행령 제4조의 제5호입니다. 한마디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험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 감독자 등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과 권한 그리고 평가 체계를 갖췄는지. 그 이유는 당연히 중첩법의 요지가 현장을 바깥에 있는 경영 책임자가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첩법과 관련된 경영 책임자는 이 안에 있던 수급업체뿐만이 아니고 앞서 그 정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사회 협력업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관리해야 될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요새 뭐 컨설팅 다니는 쪽을 보게 되면은 요 공장하고 건설 현장 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으로 부속 건물들 또는 이제 비생산과 관련된 건물들 또는 이제 공장 내에서도 공장 소속이 아니고 뭐 경영본부 소속의 건물들이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게 이제 중첩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도급과 관련된 것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어떤 사각지대 없는 포괄 범위를 중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어떤 건물이라거나 부속 건물 또는 뭐 기숙사 내지 또 문화시설 이런 모든 것 등을 다 중첩법 안에 포함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범위에서 훨씬 더 넓어진 범위를 이제 중첩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논제는 사실 이제 도급이라거나 원하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급과 또는 원하청 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재해가 과연 어떤 재해들이 많은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앞서 납품업체 화물 운송자들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납품업체들이 공장 내로 들어오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관련된 차량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악하고 뭐 차악 이런 걸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사례를 나와서 보면은 외부의 입출자가 우리 근로자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근로자가 우리의 그 회사 소속의 어떤 차량에 치이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전혀 모르는 제3자끼리 부딪히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뭐 농담조로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 오토바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좀 중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들이 좀 굉장히 넓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면 주문을 하는 것도 이게 도급 위탁 요요 등에 상관없는 거냐라는 것까지 발생하면은 사실은 아닌 게 있지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전통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의 재해인데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라거나 수리 또는 오버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시적인 집중 점검 또는 집중 유지 보수 때 이제 좀 대량의 설비 그 대규모의 설비들을 유지 보수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유지 보수 수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내사 종결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에어컨 이제 수리업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에 왔을 때 그럼 대체 책임자가 누군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장소적인 의미에서 조금 중첩법상의 좀 그 논제를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첩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말 갖가지 산업재해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중첩법의 범위이고 또는 예전 산업법의 범위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외에 내사 종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좀 굉장히 좀 첨예한 그 논쟁이라거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폭넓게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B2B라거나 뭐 B2C라고 하는 어떤 경영 비즈니스 입장에서 1대1로 거래를 하면 좋은데 사실 요새같이 이런 복잡한 경영 시대에서 1대1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다대다로 하거나 다단계로 하거나 뭐 몇 자가 같이 뭐 얽히고 얽혀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현장은 대부분 다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그 비즈니스고요.
그 안에 있어서도 어떤 건설 기계를 가져올 때 대부분 다 자기 건설 기계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건설 기계 대여 업체를 통해서 지입 차주들 또는 지입 기사분들을 이제 건설 현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계약의 묘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게차를 지입한다고 했을 때 이 지게차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대여업체 쪽에 되어 있는지 건설 현장에 되어 있는지 요거는 사실 법적으로 강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여업체 쪽에서 지게차를 소유하고 있고 지게차 이제 기사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하는 쪽은 건설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여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플랫폼 회사나 중개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또는 사업안전보건법상 아무 책임이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조금 확대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3단계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뭐 에어컨도 사고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고객이 에어컨 매장에 가서 에어컨을 사면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라고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삼성이나 LG와 같은 에어컨 매장을 가서 에어컨을 가져온 다음에 자기 화물차에 싣고 직접 가정으로 와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중처법상 에어컨을 설치하는 저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에어컨 창고에 가가지고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본인이 할당받은 에어컨을 자기 차량에 싣다가 사고가 난다 라는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창고를 관리하는 업체가 일부 도급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이 가정에 가지고 설치하다가 예를 들어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벌받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되는 이유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또 사업주적인 위치이자 고용자적인 입지다 보니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업주, 어떨 때는 고용자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 또 중처법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도급하고 원하청은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상황에 특화해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라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을 총괄 관리 감독하시는 이제 경영의 기업에 계신 분들은 본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를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도급상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제시해 드리는 게 제 발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경영 시스템 상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가장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조직과 사내조직, 사내협력업체, 사회협력업체까지 점차 확대되는 이제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부서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안전이나 시설에서만 했지만 이제는 뭐 인사교육, 뭐 구매, 예산, 법무, 감사 이제 이런 데서도 모두 다 안전 같은 것 등을 같이 협력하거나 또 이제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대로 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급사의 사회적 책임이 또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ESG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 뭐 최대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CSDDD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최상단의 어떤 완제품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받는 그런 업체들, 협력사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이슈 같은 것들, 공급망에 있어서 어떤 노동 환경이라거나 뭐 안전이라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제 원청이, 그러니까 원청이라기보다는 최종 완제품 회사가 그 공급망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 사회협력업체까지도 우리가 안전지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상 중처법에 해당되진 않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좀 일부 사업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기업이 본인들한테 그 납품하는 이제 협력업체들의 어떤 안전 수준도 좀 같이 끌어올려줘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급망 실사법의 하나의 그 사전 단계가 아닐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도급 또는 이제 원청의 역할 범위가 굉장히 안전뿐만이 아니고 품질이라거나 생산 쪽에 있어서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하청 관계는 어쩔 수 없는 현대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중첩법이 온 이상 어떻게든 간에 원하청 간의 관계는 잘 살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하나 이제 외국의 법을 좀 몇 개 살펴보게 되면은 뭐 영국, 독일, 뭐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이 원하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법은 이제 일본의 이제 노동안전위생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원하청 관계들은 좀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하고 조선업이라고 하는 특정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원하청 관계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주문자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중층도급에 있어서 어떤 중간의 관계수급인에게 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단 또는 이제 최초도급자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업법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관계수급인도 본인들에게 어떤 원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으로 만들어두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다 중첩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중층도급 관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도 원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법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하청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도급의 책임을 조금 분배한 경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업법에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 하청 업체가 이제 자영업자냐 또는 생산자냐 공급자냐 또는 장비 설치 해체 조정업자냐에 따라서 그 수급인에 대한 어떤 역할, 안전관리 역할을 좀 법으로 두은 이제 이런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급인 책임만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을 받는 수급업체 입장에서의 안전조치도 법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언론에 무슨 제가 5년간 도급 관련 제외하고 뭐 판례를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핵심은 아니고요. 그냥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도급 사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어떤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조사 의견서와 관련된 이제 도급 사례 한 50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다들 뭐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도급과 관계없이 작업 계획서 미작성 또는 부실이 가장 많은 이제 사례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보호구 미제공 또는 미착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급업체 간 의사소통 문제인데 작업지휘자 또는 혼재 작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도급인 책임을 좀 물은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다만 작업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업체가 그 임명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간혹 도급인도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서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공동 수급업체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급을 줄 때 수급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없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수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재 도급이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창호라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 예를 들어 KCC라거나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데들이 가장 큰 사업업체로 들어오고 같이 이제 일부 중소업체들이 수급업체로 들어오는 경우, 이제 이런 공동수급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동수급 협정서를 써가지고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주계약자 이행 방식인지에 따라서 수급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공동이행, 분담이행 뭐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역할 책임 배분이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산업법상 도급인의 책임한테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수급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 수급업체 문제가 이제 도급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50인 미만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사실 공동 수급으로 들어오는 일부 소규모 업체들도 모두 다 중저법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 수급업체 컨소시엄 때 계약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 수급 협정서를 잘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하도급처럼 보이는 수급업체 작업 형태인데, 요거는 뭐 일용직 근로자들이 뭐 막 들어오는 이제 건설업의 경우라거나 이제 다단계 하도급을 이제 원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례도 뭐 재조사 의견서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요. 이제 판례는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명시하고 있게 됩니다. 실제 재조사 의견서는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험공단이 이제 그 산업법 위반 사항들을 적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편적인 이 원인을 잡는 데 비해서 판례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보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상에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도급 자원이라거나 도급 목적, 도급 관계를 위주로 판결 근거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도급 자원이라고 하면은 인력이나거나 장비가 과연 누구 소유냐, 예를 들어 인력은 누가 고용했고 장비는 누구 거냐, 이제 이런 걸 봤다는 얘기고요. 도급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급이 일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도급인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경우, 그리고 도급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충인지 다수 도급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몇 가지 경영 책임자라거나 이제 그러니까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가 좀 현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급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판례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소라거나 시설이라거나 장비, 재료, 기술 이제 이런 것 등의 생산 활동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가 도급인 거고 어디까지가 수급인 것인가를 잘 구별을 해서 각각의 소유 자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 책임을 제대로 분리하고 그거를 계약서상에 얼마나 잘 명시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도급을 줄 때도 그냥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와서 이제 수급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존재하고요. 본인들이 시설 같은 걸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인력만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수급업체의 자원 소유의 정도는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그 자원을 잘 분리해서 어디까지 내가 관리하고 어디까지 너가 관리할 것인가 같은 것 등을 조금 나누는 활동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책임이 강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산업법상 또는 중저법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자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사각지대 관리에 있어서 이제 기업의 땅 부지에 속하는 한 모든 기업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좀 뒤탈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속지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경우인 거죠. 한마디로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 등은 무조건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업주뿐만 아니고 근로자도 이제 생각지 못한 도급인의 관리 범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납품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납품업체 화물차 운전사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속하는 어떤 상하역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의 사업주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의 근로자도 쟤네들은 남의 회사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근로자인데도 소속을 나눠가지고 쟤네들은 뭐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뭐 별로 관계없지, 약간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사실은 이 산업법이라거나 중저법의 요지를 잘 살려서 수급업체 직원도 내 사업장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관리 범위다라고 하는 거를 근로자들에게도 인식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경영 책임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수급은 방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이제 계약상 역할이라거나 작업 및 장소 범위 또는 책임 소재 같은 것 등을 잘 파악해서 공동수급 협정서를 좀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급인의 역할 범위를 수급인과 잘 나누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부터 기술 소유까지 해서 도급인의 책임을 좀 산업법상 또는 중저법상 나누는 경우 등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주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아까 도급의 목적에 있어서 전문 도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없습니다만은 사실 도급을 하는 이유는 크게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경우겠죠. 물론 많은 경우 뭐 위험에 외주하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위험하니까 준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도급의 목적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수급업체들에게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 계획서라거나 어떤 작업 지휘자 지정 그리고 작업 표준 같은 것들도 수급업체에게 요구하는 형태의 하나의 계약 진행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적 근거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파견법이라거나 또는 이제 기술진흥법에 있어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하도급을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건설법에서 맡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외가 되는 부분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 그리고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 그리고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 건설기계 이용 공사 그리고 그 자재를 그러니까 실용신화권이 설정된 자재 그리고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건설공사 하도급을 제외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전문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수급업체가 직접적인 작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도급인보다는 수급인이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방향을 하나의 명확한 방안으로 또 제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좀 대여 책임자들이 일부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수급업체들에게 안전조치 책임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도급 관계에 따라서는 이게 도급업체하고 수급업체가 단독으로 맺은 거냐 아니면 다수로 맺은 거냐 아니면 전문으로 맺은 거냐에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을 산업법상으로 좀 잘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인지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수 수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업체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수급업체 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업체 A가 부른 납품업체 차량하고 수급인 B가 부른 납품업체 차량하고 들어와서 혼재가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화물을 상하역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업체 간의 어떤 작업 조정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도급 관계에 따라서 어떤 혼재 작업이라거나 또는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을 좀 잘 나누어서 기준을 마련한 뒤에 이제 도급인은 어디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둘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싱가포르 사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제 도급을 주는 그 수급업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하나의 안전조치를 이제 그 안전조치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진짜로 모든 거를 다 도급을 맡긴 경우 예를 들어 야 너가 설비도 설치하고 너가 인력도 고용하고 이 모든 장소에 대해서 다 내가 임대주고 너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발주자적인 하나의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탁 생산업체라거나 공급자 또는 이제 뭐 장비 설치업자, 장비 대여업자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도급인은 그 각각의 수급인의 역할에 따라서 계약상 어떤 안전과 관련된 특수계약 조건 같은 것 등을 명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을 가진 수급업체냐에 따라서도 안전조치의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 표에 좀 일부 사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한 도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거나 플랫폼 종사자, 1인 종사자 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례에 있어서는 납품업체 화물차주 분들의 사고 같은 것 등이 가장 사망재해로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입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를 필터를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에어컨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뭐 기타 등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생각보다 회사에 많이 입출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하나의 안전의 바운더리로 이제 도급인이 넣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사업장만 벗어나면은 뭐 도의적으로는 좀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의 좀 그 관리범위 바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의 안전조치는 결국 그 현장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을 좀 근본적인 방향으로 삼아 두시고, 수급업체한테 어떤 그 능력이라거나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서로 역할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뭐 제가 딱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중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품질도 우리가 항상 지속 가능한 품질 개선을 얘기하듯이 안전도 지속 가능한 안전 개선을 얘기하다시피 사실 경영 책임자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호소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첩법이라고 하는 게 계속하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속 가능화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번 토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재혁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세 분 강사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저도 전문 업종에 지금 있기는 하지만 오늘 새롭게 들은 내용도 많고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안전보건협회를 운영하면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오늘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청한테서 제일 많이 오는데, 하청에 대해서 중첩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제 자료를 보면 중첩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적 예방 측면에서 위험성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13가지 항목을 모두 다 챙기고, 그 중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다 면책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모든 자료에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대원 변호사님하고 우리 서 교수님한테 두 분한테 꼭 동시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대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법에서 모두 들쭉날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청에서 이제 하청의 자계 모든 지금 내용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13가지를 모두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원청에서 모든 하청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 확인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모든 하청업체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증거 자료까지도 모두 원청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또 요즘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그 근로자의 참여하고 공유가 가장 큰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는 과거에 이제 페이퍼로 하던 것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많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간 정보들을 원청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그 발주처에서 좀 심하게 이제 안전 관리를 하는 곳은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발주처에서 만들어서 모든 시공사한테 이걸 사용하게끔 의무화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L모공사, S모공사, 그 다음에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이랬을 때 이분들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는 모든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근로자의 그 개인정보, 원청, 하청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 이게 발주처가 도급인의 입장이 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그 아까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좀 지나친 과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주처에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한 모든 근로자의 개인정보까지 다 관여하고 출근, 퇴근 정보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발주처가 과연 도급이 됐을지 크게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원청에서 그 하청에 대한 중첩법에 대한 모든 이행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아까처럼 위험성 평가가 그런 것들에 그 시스템으로 되고 있을 때 발주처가 그런 거를 다 시공사한테 쓰고 있을 때 발주처가 도급인화가 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일단 그 하청의 중첩법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우선적으로 이제 그 중첩법의 그 이행 범위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냐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느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범위에 일단 포함이 된다. 우리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 작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첩법에서 의무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해당 작업을 할 때의 말하자면 유해 위험률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점검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사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게 우리 의무고, 협력사가 독립적으로 중첩법 이행을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협력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호에서 아까 이제 적격 수급인 평가도 말씀 주셨었는데, 이제 적격 수급인 평가가 산업법상 있고 중첩법에서도 이제 도급인, 그러니까 도급하는 경우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의 요소로서 중첩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요소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그 중첩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 자체가 원청의 의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위험성 평가는 그 원청의 사업장에서 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거는 원청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 평가는 당연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발주처가 위험성 평가나 여러 가지 관여를 빡세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나 근태 관리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어떤 작업에 대한 관여인지 순수하게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관여인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안전에 관여하는 거를 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삼는 거는 현재의 판례 경향이나 어떤 법 취지상 맞지 않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전에 관여하는 거라고 하면서 실질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 이제 작업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라든지 인사 노무에 관여를 하고 실제 작업에도 총괄 조율하는 역할, 그 관여를 하고 이런 걸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발주처라고 하더라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제 잘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제 책임의 이제 안전 조치만 하는 부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뭐 크게 정재현 변호사님은 차이는 없고요. 그 뒷부분이 어떤 그 상황인지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발전사에서 외부 협력업체 분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의 뭐 개인 정보를 뭐 수집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은 뭐 보안 때문에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업무적인 것 때문에 뭐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파견법으로 걸리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뭐 도급이나 발주자 문제가 아니고 불법 파견 위장 도급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좀 어느 범위까지 개인 정보를 모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요새 뭐 개인정보 많이 나오는 게 CCTV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CCTV는 개인정보 등을 다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노사 협의체 사항, 노사 협의회 이제 사항으로서 그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이제 협의 사항으로 협력업체에
그 동의를 구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개인정보 수집이 이제 노사협의회 수준에서의 동의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냥 그 상황이라면은 그냥 단순히 발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업종이냐, 어느 작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나 그 변호사님이 그 회사의 그 공공기관의 이제 고문 변호사라면 그런 시스템을 지금 모든 시공사를 통해서 이제 쓰게 하려는 계획을 잡고 이제 일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스톱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관리하게끔 권유를 하겠습니까? 발주자 입장에서 시공사한테 발주자가 이제 그런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시공사를 통해서 다 쓰게 하고 전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위험성 평가를 쓰게 해서 근로자 참여 공유를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근로자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우리 만약 고문 변호사라면 야 우리가 이거 도급이나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거 너무 좀 앞서 나간 거 아니냐? 하시겠어요? 아니면 글쎄 그냥 계속하시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떤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도 건설공사가 이제 사업의 사실 본질적인 부분인 그런 건설공사. 이제 그런 뭐 주택 사업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그런 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도 이제 플랜트 공사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그 원청에 있기 때문에 관여를 깊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공사 발주자의 입장이지만 이제 그런 애매한 경우에 사실 그런 안전 이제 그 시공사에 따라 가지고 안전보건 역량이 편차가 많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 그걸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거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를 판단할 때 이제 그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업을 관여하거나 인사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도 그 시공사들이 시공사와 그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이게 안전조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좀 근거들 최대한 좀 남긴 상태에서 그거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뭐 그거를 사용 못 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일단 아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대원 변호사님, 소영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